책 읽을 시간이 없는 너를 위해 내가 이 책을 읽어주고자 한다. 자, 일단은 책 제목은 지방 대사를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3주 만에 근육은 살리고 체지방을 뺀다는 3주 스위치온 다이어트인데 이 책을 너가 읽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책 볼 시간이 없으니 내가 공부도 할 겸 너가 꼭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읽기보다는 듣는 게 편할 테니 출퇴근길에 듣기를 바라며 녹음을 해본다. 잘 듣고 다이어트를 실행해 보도록. 일단 처음부터 읽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너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적으로 읽어서 너가 수긍이 되면은 그때쯤 다시 처음부터 읽어주는 걸로. 그러면 자차로 출근하는 우리 라미. 자, 오늘부터 한번 책을 들어보자. 일단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117페이지 간헐적 단식이 지방대사를 빠르게 회복시킨다. 간헐적 단식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2013년 초. 나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책을 감수하면서 짧은 단식이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헐적 단식법의 하나인 5대2 다이어트를 실천해 봤다. 여기서 5대2 다이어트는 일주일에 5일은 평소와 똑같이 먹고 2일은 남자는 하루 600kcal, 여자는 500kcal만 섭취하는 방법. 일단은 이 600칼로리나 500칼로리를 하루에 섭취한다는 거는 대부분 프로틴과 쉐이크식 그런 걸 먹는 거를 의미할 거고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오이나 당근이나 그런 야채 샐러드 같은 거를 겸하면 하루에 500칼로리만 섭취가 가능한 거. 그러면서도 배는 고프지 않는 효과는 있지만 일단은 고단백을 주로 먹었던 너의 식습관에서는 쉽지 않을 다이어트법이 될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들어보는 걸로. 그 후 여러 상황 하에서 간헐적 단식을 적용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단식을 하는 것이었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다는 거에서는 저탄고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고기 단백질이 아닌 프로틴, 먹는 쉐이크식 단백질을 말한다는 거, 고단백질을 말한다는 거, 포화지방이 전혀 없는 이 방법을 다양한 조건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 일주일 내내 운동하는 것보단 주 4에서 5일 운동을 권한다. 주 4에서 5일 매일 하는 거 힘드니까 근육에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나 근육 피로가 심해지고 운동 손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단식도 마찬가지다. 길게 하기보다는 24시간 짧은 단식을 주 1에서 2회 정도 시행하면 인슐린 호르몬은 물론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연동 운동을 하는 소화기관과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지방대사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나는 체중 감량을 위한 무분별한 단식을 반대해온 사람이다. 단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건강을 더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식은 장점이 많다. 우선 단순하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요리도 할 필요가 없다. 단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인 근육 손실과
기초대사량 저하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간헐적 단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읽어줄게. 그냥 듣기만 해, 오늘은. 자, 이어서 단식을 하면 지방 대사가 켜진다. 앞서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고단백식은 mTOR을 활성화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mTOR의 작용을 억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mTOR는 근육을 만들고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데 간헐적 단식 후 다시 음식을 섭취할 때 근육 생성과 식욕 억제가 더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단식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가장 낮게 떨어지고 인슐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지방대사가 합성 모드에서 분해 모드로 바뀐다. 즉 지방대사가 켜진다. 그러나 단식을 한다고 그 즉시 지방대사가 켜지는 것은 아니다. 단식 후 12시간이 지나야 지방대사가 켜지기 시작한다.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매일 12시간가량 짧은 단식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아침 식사 직전에 인슐린 수치가 가장 낮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아침 식사 직전에도 인슐린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12시간 단식으로도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므로 이보다 더 길게 단식을 해야 한다. 저녁 식사 후 다음 날 아침 식사 이상으로 즉 끼니를 거르는 단식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얼마나 단식을 해야 지방 대사가 켜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일단은 마른 사람보다는 비만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그 저항성이 심한데, 쉽게 말하면 공복 없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피곤하면은 당이 쉽게 땡긴다든지, 그래서 자꾸 뭐 믹스커피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런 거를 먹게 되는 거. 그리고 알코올 섭취도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 일단 라미 같은 경우는 12시간 단식으로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판단이 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더 길게 단식을 해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얼마나 단식을 해야 지방대사가 켜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24시간 하루 단식을 시행했을 때 18에서 24시간 사이에 지방대사가 가장 활성화되었다. 이 말은 단식 시행 후 18시간 이내에 음식을 먹으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24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24시간, 하루를 꼬박 금식하는 걸 뜻해.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 최적의 단식 시간은 24시간. 단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이유를 주장한다. 첫째, 단식을 하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빠진다. 둘째, 신진대사 속도가 뚝 떨어진다. 셋째, 다시 식사를 했을 때 처음보다 체중이 더 늘어난다. 나도 한때 이런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24시간의 짧은 단식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단식은 초저칼로리 다이어트와는 다르다. 단식은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먹는 거다.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 손실을 피할 수 없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식사를 시작했을 때 체중이 올라간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초저칼로리 다이어트와 단식은 몸에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 단식과 기초대사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단식을 했을 때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변화가 없다 등 결과가 다양하다. 하지만 단식 후 24시간 동안은 아드레날린 분비가 촉진되어 신진대사가 일시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비만한 사람의 경우는 48시간 동안 단식을 해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비만한 사람의 경우는 48시간 동안 단식을 해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았다. 48시간까지도 굶어도 된다는 소리. 단식을 해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는다. 왜 단식을 해도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단식을 시작해서 인슐린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인슐린은 근육 단백 합성에도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근육 속의 단백질도 분해되어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일까? 우리 몸이 그렇게 수수방관할 리 없다. 인슐린 수치가 계속 낮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간에서 지방산을 쪼개어 만든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근육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양을 확 줄인다. 24시간 단식을 하면 근육이 줄긴 하겠지만 그 정도의 티가 날 만큼 기초대사량이 줄지는 않는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다. 평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왔다면 단식 후 단백질만 잘 먹어도 기초대사량이 줄어들 정도로 근육이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단식을 한 사람이 단백질을 잘 보충하면 지방을 더 잘 이용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4시간 단식 이후에 프로틴을 잘 먹어주면 지방을 더 잘 이용하는 몸이 돼서 체지방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소리야. 사실 기초대사량을 좌우하는 것은 근육만이 아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으로 적게 먹는데도 살이 찐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식욕이 왕성한데도 살이 빠진다. 갑상선 호르몬이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24시간 이상으로 단식이 길어지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이것도 근육량을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니 24시간이어야 한다. 24시간. 24시간 이내로 짧게 단식을 하면 지방대사가 최고로 활성화되고 단식 초반에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준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피할 수 있다. 단식 후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주면 지방대사가 더 잘 돌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식과 공복은 다르다는 거. 단식은 그야말로 안 먹는다는 거. 공복은 씹지 않고 삼키는 걸로 쉐이크식으로 24시간을 한다는 거. 체중 조절하거나 체중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복기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숙면을 취하는 동안 지방대사가 활발히 일어난다. 숙면. 근데 일단은 잠을 잘 못 자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거는 컴퓨터 전원을 끄는 것처럼 내 몸에 스위치를 끈다는 거.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장기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잠자는 시간을 준다는 것 뜻해.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 자, 한 연구에서 비만한 사람 1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14일 동안 칼로리 섭취를 제한했어. 한 그룹은 하루 평균 8.5시간을 잤고 다른 그룹은 5.5시간을 잤어. 그 결과 8.5시간을 잔 그룹은 체지방이 1.4kg 감소된 반면 5.5시간을 잔 그룹은 0.6kg만 감소했어. 근육량은 더 큰 차이가 났어. 8.5시간 그룹은 1.5kg가 빠졌고 5.5시간 그룹은 2.4kg의 근육이 빠졌어. 똑같이 적게 먹었는데 수면 시간이 적으면 지방이 덜 빠지고 근육은 더 많이 빠졌어. 잠이 부족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결국 근육 단백을 분해해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변환해 사용하기 때문이야. 음식을 조절해도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지방보다 근육이 더 줄어들어. 수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야.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가장 긴 시간. 이 말은 지방대사가 가장 오래 작동하는 시간이란 뜻이야. 지방대사가 가장 오래 작동하는 시간은 수면 시간이다. 수면 시간이 길수록 지방대사가 오래 작동할 수 있다. 잠자는 동안 지방대사는 켜진다. 기억해야 돼.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고 오래 숙면만 취하면 지방이 빠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지 않는 수면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아. 다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지 않는 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체 리듬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지휘하고 여기에 각종 호르몬, 자율신경계 외부 환경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차후 벌어질 상황에 우리 몸이 대비를 해. 건강한 몸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오늘 하루 닥칠 스트레스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수치에 올라.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배고픈 신호를 뇌에 보내. 아침에는 인슐린 수치가 바닥에 있으니 레틴 수치도 떨어지기 시작해 배고픔 신호를 강화해. 인슐린 수치가 바닥에 있으면 배고프다는 걸 뜻해. 그러다 밥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 코르티솔 수치는 떨어져. 아까 말했던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수치를 말해. 무사히 낮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휴식을 위해 코르티솔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어 잠잘 준비를 해. 잠이 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낮 동안 손상된 세포가 수리되고 재생되는 과정을 거쳐.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몸의 패턴이야. 자, 다시. 잠이 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낮 동안 손상된 세포가 수리되고 재생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거는 잘 잔다는 건 중요한 거야. 손상된 세포를 수리해서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생체 리듬에 따라 생활하면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상태가 된다. 밤이 되어 코르티솔 수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을 자는 동안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자는 동안 지방대사가 켜지는 거야. 체중 감량을 하려면 이처럼 낮과 밤 주기가 규칙적이어야 하고 수면 각성 주기와 단식 섭씨 주기가 일치해야 해. 또한 12시간의 공복 상태는 햇빛이 없는 밤 시간에 이뤄져야 해. 밤에 잠을 자야 한다는 소리야. 적어도 밤 12시에서 새벽 4시에는 수면 상태로 있어야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할 수 있어.
숙면을 취해서 렙틴 저항성이 개선된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식욕이 억제가 돼. 배가 고파서 잠이 깨면 안 되므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많이 분비되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은 적게 분비돼. 잠자는 동안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많이 분비되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은 적게 분비돼. 그런데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낮에 깨어있을 때 렙틴 수치가 평소보다 18% 정도 떨어지고 그렐린은 28% 정도 높아져. 자, 다시 말하면 수면 부족인 상태가 반복이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수치가 평소보다 18% 떨어지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은 28%가 높아져. 그래서 자꾸 먹게 되는 거야. 잠을 잘 못 잤을 때의 상태야. 자, 여기 그림 보이지? 생체 시계와 비만도를 봤을 때 생체 시계는 빛에 의한 수면, 각성 주기와 음식 섭취에 의한 단식, 섭식 주기가 일치해야 한다. 수면과 음식 섭취 시간이 불규칙해져 생체 리듬이 깨지면 비만해진다. 수면과 음식 섭취 시간이 불규칙해져서 생체 리듬이 깨진다는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낮에 깨어 있을 때 렙틴 수치, 즉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평소보다 18% 정도 떨어지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은 28% 정도 높아져서 비만도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쉽게 말해서 식욕 억제 효과가 떨어져 낮 동안 식욕이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탄수화물 섭취량도 평소보다 늘어나. 밤에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야 할 렙틴 수치가 떨어지고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밤에. 내려가야 할 그렐린 수치. 배고프다고 말하는 그렐린 수치가 올라가서 자꾸 야식을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면 중에 배가 고파 자주 깨게 되고 심하면 자다가 일어나 먹는 증상이 생기기도 해. 이게 다 잠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야. 렙틴은 체내 지방량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수면과 생체 리듬에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 렙틴 저항성이 생겨 살이 찌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한마디로 식욕 억제가 안 돼서 살이 쪄.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러니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야.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숙면을 취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스트레스에 짓눌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비만 환자를 치료한다고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면 어떻게 될까? 식욕 억제제에 대한 얘기 나와. 병원에서 처방을 받든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든 식욕 억제 효과를 지닌 성분이 들어있다면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다. 명심해. 식욕 억제를 하는 약은 부작용으로 불면증을 가지고 와. 약물이 숙면을 방해하니 스트레스를 조절하기가 힘들어져. 그럴 땐 차라리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푹 자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 식욕 조절에 유리할 수도 있다. 자, 살 빼고 싶다면 6시간 이상 푹 자라. 나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비만 환자들에게 하루 6시간 이상의 수면을 강조한다.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잠을 청하게 한다. 내가 만약 밤 12시에 잠자면 9시에서 8시 사이에는 일단 저녁 식사를 마치고 먹지 말아야 돼. 그렇게 일찍 잠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그냥 누워라도 있는 게 좋아. 별의별 생각이 머리에 맴돌아도 놔둬. 뒤척이다가 쪽잠이라도 자는 것이 안 자는 것보다 100번 나아. 밤에 못 잤다고 낮 시간에 자는 건 피해야 돼.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 불면증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은 뭘까? 안 자는 거야. 졸리면 결국 자게 돼 있어.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단 잠이 안 온다고 침대 밖으로 나가서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잠이라는 건 차의 시동을 끄는 것과 같아. 시동을 끄지 못했다면 최소한 주행은 하지 않아야 해. 잠을 자지 못해도 근육이나 다른 장기들은 쉬게 해주라는 뜻이야. 그냥 잠이 안 와도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봐. 대신 작은 불빛, 조명까지도 다 꺼야 돼. 그냥 시커매야 돼. 주변이 안 보여야 돼. 그리고 조용한 게 좋아. 시골집에 나 혼자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기분으로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일단은 누워서 눈을 감고만 있어도 일단 눈의 피로도도 풀리고 내 몸의 오장육부도 쉼을 취할 수 있고 대신 엎드려 있지 말고 정자세로 천장을 보고 대자로 누운 상태로 몸에 힘을 쫙 뺀 상태로 그냥 심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고만 있어. 그래도 내 몸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돼서 도움이 많이 돼. 그러면 몇 시간을 자야 다이어트에 가장 좋을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7시간 30분이 가장 좋아.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전날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해. 아무리 못 자도 남성은 최소 6시간, 여성은 최소 7시간 이상 자야 해. 숙면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잘 들어봐. 숙면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잠을 잘 자기 위한 팁이야. 첫째,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실내등을 너무 환하게 켜놓지 않는 게 좋아.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다. 반신욕이나 음악 감상 등 취침을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 침실 온도는 여름에는 24도, 겨울에는 18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대. 자, 둘째, 잠을 잘 자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야. 저녁 식사는 잠들기 4시간 전까지 마칠 것.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야. 잠자리 들기 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게 가장 좋아.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끝내야 해. 저녁을 먹고 나서 허기가 진다면 그냥 참지 말고 오이나 양배추, 채소를 먹거나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쉐이크, 프로틴을 먹어. 단백질 쉐이크도 최소한 잠들기 2시간 전에 먹는 게 좋아. 이 말은 뭐냐면 씹지 않고 마시는 것들은 2시간이면 소화가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3시간 정도면은 위에서 소화가 된다고 해. 대신 밤에 먹는 과일은 당이 높기 때문에 위험해. 안 먹는 게 좋아. 웬만하면 과일은 해 있을 때 먹는 걸 추천해. 자, 세 번째, 잠을 잘 자기 위한 팁. 하루 20-30분 낮잠을 잘 것. 하루 7시간보다 적게 잤거나 낮 시간에 몸이 피곤하면 낮잠을 자는 게 도움이 돼. 다만 낮잠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로 자는 게 좋아. 낮 동안 햇볕을 많이 쬐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 낮에 햇볕을 많이 쬐다는 거는 내 몸에 비타민 D가 흡수가 많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불면증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도움이 돼. 점심 식사 후 햇볕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면 기분 전환에도 좋고 숙면에도 효과적이야. 운동은 저녁 식사 전에 하는 게 좋아.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면 금방 잠이 들어 수면 시간이 길어져. 운동 후에는 체온이 약간 올라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저녁 식사 후보다는 저녁 식사 전에 운동을 하는 걸 권장해. 저녁 식사 전에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대. 한마디로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야. 자, 잠을 잘 자기 위한 5번째 조건. 잠들기 전에 칼맥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거를 추천해. 칼맥디는 천연 신경 안정제야. 그래서 불면증이 심하면은 칼맥디를 2-3알 정도 먹고서는 그냥 정자세로 누워서 눈을 감는 걸 추천해. 자기 전에 칼슘 300에서 600ml, 마그네슘은 100에서 300ml를 먹고, 근데 이거를 따로 먹을 수는 없어. 따로 이렇게 챙겨 먹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칼맥디를 추천해. 자, 이거를 함께 먹으면 신경과 근육의 진정 및 이완 효과로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칼슘은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과정을 돕고, 마그네슘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숙면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잠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밝혀졌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30ml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 결과 비타민 D 농도가 20ml 미만이면 반드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해. 칼맥디 외에도 엽산,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도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해. 그래서 지금 너가 먹고 있는 골든팩을 잠자기 전에 먹는 것도 권장해. 더블엑스에 기본 비타민과 기본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잘 자고 잘 일어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 자, 6번째. 잠을 잘 자기 위한 팁이야.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전까지만 먹는다. 커피를 많이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대. 숙면을 방해한다고 그래.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숙면을 취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카페인은 각성제라서 숙면에 영향을 꼭 줘. 카페인이 든 커피는 되도록 오전에 마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먹지 않도록 해. 에너지 음료, 바카스, 녹차, 카페인 음료 마찬가지야. 모든 카페인 음료는 다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7번째, 음주 금지, 알코올 섭취 금지. 잠자리에 들기 전 위스키 한 잔 정도는 나이트캡이라고 해서 숙면에 좋은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지 않다. 술을 마시면 잠들기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잘 들어봐. 잠이 금방 드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는 데다 다시 잠들기 힘들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얼마 전에 너가 한 말하고 똑같지? 잠은 금방 드는데 깊게 잠을 못 자고 중간에 한번 깨면 잠을 못 잔다. 잠이 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거는 알코올 때문이야. 알코올을 먹지 않고 칼맥디와 더블엑스를 먹고 잠을 자는 것도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너한테 권장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너한테 읽어주고 싶었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잘 들었지? 내일 다시 또 읽어줄게.